자, 잘 쉬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노인의 경제적 실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뭐 또 되게 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해석을 해서 경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역, 성별, 연령별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동부는 이제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구 대명동, 그렇죠? 어, 근데 반면 읍면은 이제 아무래도 군단이죠. 그러니까 촌이죠, 촌. 촌 단위. 그러니까 도시와 농어촌 이런 데 간에 어르신들,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뭐 이것만 보겠습니다. 연 총소득만 보겠습니다. 이거 다 보지 말고. 이거 보면은 도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소득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보셨지만 뭐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도시가 농어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별 남자 여자 보면은 남성과 여성 당연히 이제 남성 할아버지들이 더 소득이 더 높으시고요. 생각보다 여자 어르신들도 소득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남자 어르신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이제 65세 이상부터 60대, 70대 중반, 70대 후반, 80대 중반, 80대 후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쭉 보면은 소득이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표본이 잘못된 건지 뭐 어쨌든 이렇게 소득이 이제 조금 80대 초반에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주는 경향을 지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연령별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소득이 적어지는 경향을 좀 지니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소득이 이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지출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디다 쓰실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다가 이제 많이 쓰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에 이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지 우리가 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식비, 교육비, 주거 관련비, 뭐 보건의료비, 경조사, 기타 이렇게 해서 걔를 이제 100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뭐예요?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주거 관련비예요. 주거 관련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거 관련비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사신다 가정하면 월세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보면 주거 관련 이 이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의료비라는 거죠. 의료비. 원투가 주거 관련비야. 보건 의료비. 뭐 먹는 게 이제 세 번째고 경조사비가 네 번째인데 일단은 1번하고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비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가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자기 건물이 아닌 그러니까 월세나 뭐 전세라든지 뭐 사글세 이렇게 하면서 매달 이제 지출이 되는 그 부분으로 이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비 지출이 왜 많겠어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어, 노인이 되면 노인성 노인성 질환들이 이제 많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 뭐 중풍, 뭐
치매, 파킨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또 성인병들 있죠. 성인병.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약봉지가 이래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어르신들 재가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다 뭐 이렇게 보면 어르신 책상이나 탁자 뭐 옆에 이렇게 약봉지가 막 이렇게 선물 꾸러미 같이 되게 많습니다. 뭐 아침 저녁에 먹는 약하고 점심 때 먹는 약 틀리고 그 정도 약을 많이 드신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나 이렇게 성인병을 다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건 의료비에 또 지출이 그만큼 많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이제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는 게 코리아 우리나라죠. 근데 요 밑에 OECD 국가 우리 그 말 그대로 나름 G20와 같은 이제 OECD 선진국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어, 빈곤하다고 느끼는 게요. 젊었을 때는 OECD 국가들보다 더 적어요. 빈곤율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다 뭐 풍요롭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50대, 이제 60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빈곤율이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65세가 딱 되면은 상대적 빈곤율이 거의 뭐 한 46 정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OECD 국가는 여기 뭐야? OECD 국가는 뭐 한 10, 뭐 한 3 정도 되겠네요. 3. 참 이 상대적 빈곤율이 어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를 했을 때 또는 내가 과거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나는 지금 삶이 이제 풍요롭지 못하라고 이제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 노인이 되는 순간부터 와, 장난이 아닌 거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 뭐야, 한국경제보고서 OECD,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야,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65세가 넘어간 노인들이 느끼는 이 빈곤율이라는 것이,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인의 이제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젊은 세대 대부분 이 나이 또래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들은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율이 뭐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자라고 있는 어, 절,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느끼는 빈곤율이 여러분들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노인이 되면 이게 진짜 심하네요. 그쵸? 자, 이게 그만큼 심각하니까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노인의 소득 보장을 해주는 다양한 정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 뭐 그 어르신들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뭐 이것도 역시 좀 오래된 통계긴 하지만 경량을 한번 보면 구성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노인의 수급자 수를 나타내주는 이제 비율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의 한 30%, 전체 수급자의 30%는 노인들이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쵸? 예. 그리고 이것은 계속 뭐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노인 빈곤율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걸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보장을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러한 다층 다층 구조의 소득 보장, 이렇게 로드맵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낮은 층, 이게 0층, 0층이고 위로 갈수록 이제 그 사적 이전, 사적 소득, 고차원적인 이제 소득 보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0층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층은 이제 0층으로 보는데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100%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따라서 그 노인뿐만 아니라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수급자가 이제 소득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서 소득을 이제 보존을 해서 생계급여, 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위로 올라오면 같은 0층이에요. 같은 0층인데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으면 기초연금, 기초연금. 이 기초연금이 여러분들 보통 많이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기초 노령연금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옛날 명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경로연금이었다가 이 기초 노령연금으로 됐다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명칭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인데 이게 뭐냐면 어, 그 전체 노인의 한 약 70%, 약 70%, 꼭 70%, 실제로는 한 67%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약 70% 정도 노인들에게 25만 원에서 약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어, 부모가 나이가 들고 하면 자녀가 부모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그 용돈을 뭐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뭐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뭐, 뭐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이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 생활비가 아,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이랑 틀리게 요즘에는 부모님에게 매월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어버이날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뭐 명절 때 드리는 그런 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월 이제 생계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드리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자녀들이 못 준다라는 것이죠. 어, 뭐 물론 여유가 있는 뭐 자산도 많고 뭐 건물도 있어서 매달 월세도 나오고 이런 분들은 그 아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내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
가입하지 않은 노인도 많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노인들은 뭐 먹고 사냐라는 거죠. 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면은 그 돈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될 수 있는 것도 전체 노인의 뭐 한 10몇 프로만 기초생활수급자십니다. 그럼 나머지 노인은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노인은 뭐 먹고 사냐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전체 노인의 한 70% 정도 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금 지급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일종의 이제 공공부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일정 수준 이하가 되는 노인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공공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층 1차 안전망이 뭐냐면요. 공적연금으로 넘어가요. 공적연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보험제도잖아요.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국민연금에 제일 많이 가입이 돼 있으시고, 이제 특정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에 이제 가입이 돼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학교와 같은 이제 뭐 학교 선생, 그 사립학교라든지 뭐 사립학교에서 일을 하는 뭐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학교원연금에 이제 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군인연금이 또 별도로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안전망이 이제 공적연금, 공적연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예요? 당장에 이것도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65세, 지금은 65세가 돼야 돼요. 어, 저나 여러분들 65세부터 이제 이 연금을 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됐을 때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퇴직금, 기업연금이 이제 있죠. 기업연금. 기업연금을 이제 추가로 어, 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 했죠. 퇴직연금을 이제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왜 이렇게 걸쳐서 돼 있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군인들은 연금이 국민연금보다는 그 지급되는 액수가 좀 더 커요. 좀 더 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용노동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이 이제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 이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무슨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연금 뭐 저축이라든지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적 이전 소득, 사적 근로소득이 이제 뭐 추가로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냥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이 노후 생활 보장이 안 되니까 진짜 국가에서 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기초 생계비와 기초 연금으로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공적연금에 가입이 돼 있었던 사람은 이거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공적연금 이거 국민연금 받고 그 다음에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개인연금 저도 개인연금도 저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연금이 뭐 한 150이고 퇴직연금이 뭐 한 50이고 뭐 그다음에 개인연금이 50이고
그러면은 이게 250 안 되겠냐.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뭐 여기 들어간 뭐 금액이라든지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해서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으로 내가 150만 원을 받는다. 자, 150만 원 가지고 노후에 생활이 될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퇴직연금과 이제 개인연금을 합치면 이렇게 250으로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지금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 책이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뭐냐면, 내 주택을 담보, 어, 내 주택을 은행에 이제 담보를 이제 잡아가지고요. 은행에서 매달 연금 형태로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집값이 쌌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이제 뭐예요? 비싸잖아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거를 담보 잡아서 이제 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자녀에게 주택을 이렇게 증여나,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 죽은 다음에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살아있을 때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고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주택을 주잖아요. 주택을 이렇게 주는데,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근데 그게 옛날이나 아직까지도 많이 주죠, 자녀에게. 주는데, 어,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못 준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생활비를 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녀에게 이제 나도 그러면 너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나도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 잡아서 연금 생활을 하련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주택을 담보 잡아서 은행에서 돈을 주니까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뭐예요? 은행에서는 이제 그 집을 이제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게 되는 이 돈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노후에 이제 주택을 담보 잡아서 또 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담보 잡으면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뭐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공적연금도 받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다 잡아가지고 한 뭐 한 400에서 뭐 500으로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주 윤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 여러분들 노후 관련해가지고 이 연금을 어떻게 많이 늘릴 것인가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층 구조로 지금 현재는 소득 보장이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 소득 보장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대표적인 이제 국민연금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들여다보려면 성격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가지고 다 살펴볼 수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자, 이 공적연금의 성격은 뭐예요? 공적연금.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고. 언제 돈을 받아요? 노령,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다쳐서, 그 다음에 퇴직을 해서, 그 다음에 죽어서, 어, 소득이 감소 또는 이제 소득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대응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자, 이 사회보험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사회보험에 내 돈이 들어갈까요? 보험이잖아요. 여러분들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보험이 들어가면 뭐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내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적 나중에 연금을 타 먹잖아요. 타 먹는데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여러분들 그 근로자 그 4.5%를 뗍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형태 이제 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지급이 가장 많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노령연금은 65세에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받는 이제 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유족연금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죽었어. 내가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65세에 퇴직을 했어요. 65세 퇴직을 해서 이제 연금을 받는데 내가 66세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1년 받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제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내 돈이 들어갔다고. 내가 이때까지 적립을 한 돈이 얼마인데 1년 받고 돈 다 날라가 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유족 대부분은 이제 그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가 유족연금 형태로 최대 원래 받던 돈의 70%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또 복잡한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뭐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연금. 내가 일을 하다가 그 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큰 장애가 왔다. 뭐 머리가 다쳐서 뭐 아니면 허리가 다쳐서 뭐 반신불수가 됐다. 그럼 이제 장애인이 되잖아요. 뭐 그러게 되면은 이제 뭐 소득이 없잖아. 그지? 그러게 되면 장애연금을 줍니다. 참고로 장애인연금하고는 틀려요. 장애인연금은 국가에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지급을 하는 그 연금이 장애인연금이고, 여기서 얘기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뭐 놀러를 가든지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장애가 오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 주진 않고 장애연금은 최대 10년 줘요, 10년.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일단 가입을 하려면, 뭐, 아기 때는 가입을 당연히 할 수 없어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이제 국민, 실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끝이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예외적으로 더 넣을 수는 있어요. 최대 5년. 그래서 실제로는 만 65세 생일 전까지 딱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2221만 명.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50만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그 노인 어르신 숫자 뭐 800만 빼버리고 뭐 애들 숫자가 한 700만 되나?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빼버리고 그냥 가정에서 일을 안 하는 가정주부 빼버리면 대부분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적립금이 이 조예요, 조. 743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743조. 와, 이거 굉장히 크네요. 그쵸? 어, 자, 그리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제 수급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는 사람을 수급자, 여러분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디서 돈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수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수급자가 약 492만,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4월인가 기준으로
어, 500만 명이 넘어갔대요. 500만 명. 500만 명. 아, 500만 명. 우리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곱하기 2배 되는, 인구가, 65세가 넘어가서 이 연금 타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숫자는 안 중요하다 그랬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와, 많아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그, 가입자의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입을 하는데 이제 조건들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이제 좀 차이가 나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업장 가입자예요.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취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취직을 하시면 이제 근로자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근로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그 사업장이잖아. 사업장. 근로지를 사업장이라 하잖아. 어, 사업장에 이제에서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는 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 가입자.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회사도 여기 다 적용이 됩니다. 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제 여기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뭘까요? 지역 가입자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임대소득, 어, 사업소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가입자 되는 거예요. 그 사업소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주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 사장. 회사 사장은 어, 사업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은 그 대표자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하고 아니면 뭐 임대소득.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데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는요, 소득,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종류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이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죠. 사각지대. 어떤 사각지대가 있겠어요? 소득이 없는 대표적인 누가 있겠어요? 가정주부. 어, 가정주부 같은 경우 소득이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 뭐 물론 소일거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이제 소득이 안 잡히겠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가정주부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가정주부로 계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소득이 없어도 이 가정주부와 같은 이런 분들 어, 자, 가입을 좀 할 수 있게 좀 손질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임의 가입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에서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내 소득이 에, 그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뭐 금액은 이제 그 상한치가 있습니다. 상한치가 있어서 그 이상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 기준으로 뭐 9만 원씩 매월 납부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면요. 자, 여기 아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는 순간 이제 돈을 넣지를 못해요. 돈을 넣지를 못해요. 자, 근데 이제 요즘에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뭐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65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65세. 자, 그러면 이제 60세 이제 연령이 도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정년이 5년이 더 남았어. 5년이 더 남았는데, 5년 더, 연금을 넣으면 나중에, 퇴직 이후에 받는 돈이 더 커지거든요. 야, 이 5년 동안 나는 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 더 가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의 계속, 임의적으로 계속, 가입을 이제 최대 5년 연장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최대 65세라고 보시면 돼요. 60세까지만 이제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연금을 넣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커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 공적연금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금액,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뭐 간에 연금액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어, 적립 액수가 있어요. 가입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이제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월 단위로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립액수는 내 급여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9%거든요. 9%. 9%면 내가 200만 원 벌면 매월 18만 원이 이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급여도 이제 올라가겠죠. 급여가 올라가면 이제 적립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립되는 이 액수와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연금액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과 이 상관관계를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적립을 많이 했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보다는 적립액이 나는 급여가 작아서 적립액이 적어도 가입 기간이 길면 나중에 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급여가 이제 작은 사람들한테는요, 이자가 더 많이 붙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급여를 많이 받아가지고 적립한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적게 붙여줘요. 국민연금하고 이제 이런 공적연금은 이제 좀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그 이유는 이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소득 재분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그 뭐 지사장 뭐 센터장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만 18세 자기 자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인데 그냥 가입을 해준대요. 가입을 해준대요. 뭐, 월 100만 원 해가지고 매월 9만 원으로 가입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려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보통 이제 대학 가서 뭐, 남자 같은 경우 군대 제대하고 막 이러면은 뭐, 5, 6년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 5, 6년 더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뭐예요? 연금액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직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가입자 종류가 이렇게 근로자가 가입하는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대표라든지 뭐 기타 뭐 임대소득 뭐 어쨌든 근로자가 아닌데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다 지역가입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는 이제 소득은 없는데 임의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주부,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세가 넘어가는데 계속 일을 하니까 나는 더 계속 가입할래 해서 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가입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기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이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11월 말 기준으로 490만 명이 이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노령연금 타신 분들, 유족연금, 장애연금 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 요걸 보면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 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92만 원, 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되고, 뭐, 지급 날짜는 뭐, 우리 월급이 보통 25일 기준으로 많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기금 적립금, 지금 그 국민연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전체 돈은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됩니다.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제 매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그죠 지급을 하잖아요. 연금액 지급 그 수급자가 여기저 한 500명, 500만 명이 좀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연금 지급하고 나면 이 정도가 매월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적립금이 계속 남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적립금 추이 보면은 굉장히 1988년도 이때는 굉장히 금액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 점차 이제 금액이 엄청나게 어, 커졌죠. 그래서 1988년에는 그 기금이 뭐 500억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어요. 500억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쯤 뭐 한 47조 하다가 지금 737조가 이제 적립금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역사가 이제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적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41년에는 이 그 적립 금액이 뭐 1778조까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연금에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야, 내가 지금은 연금을 이렇게 넣고 있지만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언젠가는 연금이 고갈이 됩니다. 돈은 어, 지금 왜 그러겠어요? 노인은 많아지는데 청년은 줄어들고 애들이 적으니까 나중에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 수보다 받아가는 사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손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국민연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지금 계속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어, 우리가 개인연금 그 앞에서 얘기한 다층 구조로 해서 이렇게 개인연금 가입한다 했잖아요. 개인연금이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안 나와요. 두 자릿수가 안 나와요. 보통 뭐 2%에서 5% 정도 좀 잘 나오는 게 한 7%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 수익률이 11% 정도 굉장히 높아요. 뭐 물론 2018년엔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그래도 누적 수익률을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700 뭐 몇십 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뭐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요. 뭐 아니면은 뭐그 주식, 뭐 채권, 그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회사에 뭐 주식을 사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 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채권들, 국가 채권들 국채라고 하거든요. 국채에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도 하고 뭐 펀드도 가입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뭐 상당수 지분을 또 이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이제 좀 올리고 있다 해요. 그래서 작년에 뭐 73조 수익을 냈다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연령별 가입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래프 이렇게 어, 그 그림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60세가 넘어가면 뭐 당연히 줄은 거고 뭐 이렇게 30세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중년기, 장년기, 이제 노년기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전체 가입자에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근로자로 이렇게 가입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임의 가입자, 이제 소득은 없는 가정주부 같은 분들. 그 다음에 60세 넘었는데 계속 가입하신 분들하고 그래도 숫자가 많네요. 한 50만 명 정도 되십니다. 자, 성별 가입자. 옛날이랑 틀리게 이제는 남성하고 뭐 여성이 아직 작긴 하지만 남성이랑 여성이랑 이제 비등비등해졌어요. 국민연금에는 이제 여성도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뭐 그 수는 뭐 아직까지는 남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 해가지고 어디야?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 노령연금 이 노령연금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령연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65세가 되고 조건들이 좀 맞아야 돼요. 65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내가 가입을 해야 돼요. 10년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9년 11개월만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탈 수가 없습니다. 딱 10년 이상은 채워야지 내가 그 노령연금을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보면 10년 해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고 최소 20년 이상은 해야지 완전 노령연금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여기 20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20년은 가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 20년, 뭐 10년, 뭐 어쨌든 조건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65세가 이제 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65세가 넘었는데,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내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면 내 소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소득 신고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겠네. 예, 그럴 수 있어요. 연금도 받고,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대신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근로소득을 하든 사업소득을 올릴 때 그 금액이, 어, 이것도 복잡한 계산식이 있어요. 뭐, 통상 내가 250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그 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그거는 그래서 감안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년기에 이제, 소득을 올리실 때, 그게 이제 넘지 않도록, 그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50만 원 넘지 않게 책정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노령연금은 또 감액, 조기, 뭐,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내가 원래 65세에 이제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어, 60세부터 받으면은, 당연히
받게 되는 금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원래 100만 원 받기로 한 거, 뭐 60만 원만 이제 주는 거예요. 굳이 일찍 받을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60세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뭐 5년 동안 뭐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60세 이 노령 이 조기 이 감액연금을 신청해가지고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뭐 땡겨서도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뭐 얘기했듯이 그 유족연금, 장애연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러면 뭐 몇 프로 내냐? 제가 아까 9% 여러분들 받는 급여의 9%를 연금으로 냅니다. 근데 그 돈을 여러분들이 9%다 내는 게 아니고요. 4.5, 4.5 쪼갭니다. 그래서 4.5는 근로자가 내고요.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9%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2 하면은 18만 원 나오죠. 어, 그럼 국민연금을 매월 18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을 여러분들 급여에서 다 차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4.5%니까 9만 원이 되겠죠. 9만 원은 이제 여러분들 급여에서 빼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그 보험료로 내는 거고 나머지 9만 원은 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뭐 사업장 가입자가 굉장히 유리해요. 사업장 가입자는 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역 가입자나 뭐 이런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가입자, 뭐 이미 계속 가입자는 뭐예요? 본인이 그냥 9%다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근로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근로를 하시는 게 가장 또 유리한 구조로 또 되어 있는 게 또 국민연금 제도의 또 특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기금 고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에서 보면 지금 이 9%라는 그 기준이 이 1998년, 99년에 거의 한 2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9%를 좀 올리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올려가지고 이거를 뭐 12% 나중에 뭐 한 15%로 올려야 되지 않냐. 뭐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당장에는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연금 가입자들이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또 재정이 또 많아지니까 기금 고갈이 되는 그 시점을 조금 늦출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소득보장에서 공적 부조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공적 부조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앞에서 했던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는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내가 가입을 한 적이 있어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갔어야지 내가 나중에 이 보험이 뭐야? 가입한 적이 있어야지 나중에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정주부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는데 국민연금 안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공공부조는 내가 가입한 적이 없어도 되고 내가 내 돈 들어간 적이 없어도 그 받을 수 있는 돈이 공공부조예요. 대신 이제 공공부조는 자격이 있죠. 자격. 자격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 앞에서 했던
그 다층 구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지금 이 두 개 0층에 있는 얘네들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가 공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보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공공부조인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중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기면 흐름이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그 직접 소득 보장의 이 공적 구조에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